안녕하십니까. 요즘 하도 중국 경제, 증시, 그 다음에 정치 상황이 하도 급변을 해가지고요. 어차피 중국은 정치적인 흐름이 경제뿐만 아니라 소비 패턴에도 영향을 끼치고요. 이 패턴이 바로 증시까지도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중국의 지도자들의 안일,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건강을 빌 정도로 중국의 지금 현재 정치 급변 상황이 전 세계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엄청나다는 거죠. 뭐 그런 측면에서 오늘은 좀 중국 정치를 가지고 아마 경제를 좀 분석하고 그 다음에 증시를 분석하고 나중에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뭘 투자해야 될 건가를 한번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중국 경제와 관련된 정책 기조, 그 다음에 중국 경제가 과연 언제 바닥을 탈출하느냐. 그럼 이제 회복이 되면 그 시점에 주식 투자도 할 수 있고 기업도 실제 중국 진출을 활발하게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리고 그 다음에 중국이 이제 앞으로 주식시장을 키우기 위해서 자본시장을 개방시키고 있는데 개방시키는 근본적인 취지가 뭐냐. 그리고 이거와 관련된 투자 전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먼저 중국 경제 성장률을 보면은 등소평 씨나 그다음에 짱쩌민 씨나 후진타오 씨나 이렇게 볼 때 보면은 상당히 급등락하는 이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성장률은 하향되는 추세입니다. 최근까지 중국은 베이징 컨센서스라 그래가지고 중국을 중심으로 한 세계 경제 성장 그리고 중국만이 유일한 성장을 할 수 있는 나라라고 봤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다시 워싱턴 컨센서스가 부각이 되면서 중국에 대한 비관론이 많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 중국의 체제 개혁 문제도 지금 안 되고 있죠. 또 특히 경제 개혁, 정치 개혁이 안 되다 보니까 모든 시스템이 지금 한계점에 봉착한 거 아니냐. 이 문제에 대해서 조금 오늘 생각하면서 좀 봐야 되지 않냐. 그리고 중국은 근본적으로 계속 성장 추세를 계속 이어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야기해서 시진핑 씨가 집권하는 후반기 2기 시절이죠. 2기 시절 들어가면 미국을 추월할 수 있지 않느냐는 게 지금까지 베이징 컨센서스인데 최근 나오는 논리대로 따지면은 이거는 영원히 불가능하다는 이야기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거는 IMF가 이제 조사한 나온 자료를 보면은 철강서부터 시작해서 중국은 미국을 속속 다 추격을 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소매 부분이라든지 수입 부분도 앞으로 중국은 계속적으로 미국을 뛰어넘는 경제 대국이 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근데 문제는 독일도 그랬고 일본도 그렇고 경제를 한 60년에서 70년 정도 길게 놓고 봤을 경우에 성장률이 이제 일본 사례입니다. 일본 같이 세계 경제 화랑기에 같이들 이제 성장을 했고 그리고 일본을 따라가는 중국 경제 패턴을 봤을 경우 일본과 거의 흡사한 흐름이 똑같이 나타나고 있어요. 지난 30년 동안은 중국은 저렴한 자본 그리고 값싼 노동력, 싼 에너지, 헐값 토지를 가지고 성장을 해왔다는 거죠. 이거는 이미 1970년도까지 일본이 해왔던 방식이고요. 우리나라는 1980년대까지 해왔던 방식입니다. 근데 중국의 공자님이 논어에 보면 공자님이 이야기했죠. 30가지 이립인데 이립에 자기의 좌우명을 세워야 되는데 이 이립이란 순간 어떤 경우에 경제도 어떤 경우에 나오는 거니 환율 절상 압력에 시달리게 됩니다. 지금 미국으로부터 워낙 성장을 빠르게 하다 보니까 중국에 대한 환율 문제를 좀 걸고 넘어지고 있죠. 또 부동산 가격이 지금 이 시점에서는 우리나라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급등하기 시작했었습니다. 그리고 임금 인상도 진짜 한 20%, 30% 지금 진행되고 있고요. 산업 구조 조정 압력도 상당히 시달리고 있습니다. 똑같은 패턴이에요. 그러면서 일본도 세계의 첨단 기술을 갖고 있는 일본조차도 성장률이 12%, 9% 하던 게 5%로 뚝 떨어졌다는 거죠. 지금 중국이 이런 위기 상황에 몰렸고 우리나라도 똑같아요. 90년도 중반까지만 해도 우리나라도 9%, 8% 성장을 했지만 IMF 쇼크가 온 다음에 우리나라 성장률이 4%, 3%, 지금 2%까지 뚝 떨어졌거든요. 그리고 나서 지천명 50세 단계에 들어가면은 그 다음서부터는 이제 서서히
그 성장이 3% 이하로 뚝 떨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그 일본 같은 경우는 어떤 현상이 일어났는가 하니 디프레이션 상황이 지금 20년 동안 계속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일본은행이 요번 어저께였죠. 통화정책 기조에서 무슨 내용을 밝혔던가 하니 이제 앞으로 1% 인플레이션 정책을 쓰겠다는 거죠. 거기에 맞춰서 모든 돈을 풀고, 금융정책뿐만 아니라 모든 재정정책을 집행하겠다. 이런 시스템으로 지금 전개되는 게 세계 경제 패턴입니다. 근데 이런 흐름이 중국에서는 지금 이 상황에 지금 봉착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들을 어떻게 중국 정부가 탈출할 것이냐. 이때 보면은, 제조업의 경상이익률 같은 경우에도 그냥 뚝 떨어져요. 또 제조업도 비제조업도 이렇게 떨어지는 상황이 되는데 중국 증시가 과연 2년 동안 왜 하락을 했는가?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제조업 부분의 이익이 엄청나게 감소를 했습니다.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중국에 2,300개 상장 기업이 있는데 작년과 올해 비교할 수 있는 실적 갖고 있는 기업이 1,800개 정도 됩니다. 이 중에 중국의 상장 기업의 이익을 51%를 창출하는 건 딱 7개 기업입니다. 시노팩, 페트로차이나, 그러니까 중국 석유, 중국 석화, 그 다음에 5개 시중은행. 얘들이 이익을 전체를 다 차지하고 있다는 거죠. 나머지 기업은 이익이 엄청나게 감소합니다. 이게 일본도 똑같이 겪었고요. 우리나라도 똑같이 겪었어요. 이런 상황이 중국이 똑같은 경제 위기에 봉착했다는 거죠. 자, 이거는 제가 어저께까지 수정 작업했던 내용인데요.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성장률을 보면은 거의 10%, 9% 성장입니다. 그렇지만 2012년부터는 전 세계에 나와 있는 IB들의 컨센서스로 보면은 뚝뚝 떨어진다는 거죠. 이제 8%대까지 이제 떨어지기 시작하고, 중국은 수출이 전체 GDP의 반을 여기서 창출해 주는데 이거와 관련해서 중국의 360만 개 민영 기업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 수출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근데 수출 성장률이